여기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천재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2살 만에 글자를 읽고 3살 때는 시를 지어 왕을 춤추게 만들었던 신동. 모두가 성군이 나타났다며 조선의 밝은 미래를 의심치 않았던 아이. 하지만 불과 20년 뒤 그 천재 소녀는 궁궐을 피비린내로 물들이는 괴물이 됩니다. 내관의 목을 자르고 옷을 입혀주던 궁녀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기록된 것만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조선 최악의 연쇄살인마. 그리고 결국 친아버지의 손에 의해 가로 1.2m, 세로 80cm의 좁은 뒤주에 갇혀 8일 동안 자신의 오줌을 받아 마시며 처참하게 굶어 죽은 비운의 왕자. 우리는 그를 사도세자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그 20년 동안 왕과 세자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토록 총명했던 아이가 미치광이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 싸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뚤어진 부정과 지독한 콤플렉스가 빚어낸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육아일기이자 소름돋는 심리 스릴러입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버지 영조의 출신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영조는 조선의 왕들 중 가장 콤플렉스가 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궁궐에 잡일을 하던 천민 무수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천한 피가 흐른다는 무시를 평생 당했던 영조.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신하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검소하게 살며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지독한 완벽주의자. 그런 영조에게 나이 41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 사도세자는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무시당하면 안 된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왕이어야 한다. 어린 세자는 영특했습니다. 2살 때 왕이라는 글자를 보고 영조를 가리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점차 책상머리보다는 마당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활쏘기와 칼쓰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고 병법서 읽기를 즐겨하며 무인기질을 드러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구나 하며 기뻐했겠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세자 나이 10세 때 일입니다. 영조가 묻습니다. 너는 글 읽는 게 좋으냐 노는 게 좋으냐? 거짓말을 몰랐던 어린 세자는 해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노는 게 더 좋습니다. 이 한마디가 영조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영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공부를 싫어하면 나라를 망치게 된다. 천한 것이나 노는 것을 좋아하지. 왕이 될 자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때부터 영조의 눈에 아들은 기대주가 아니라 실패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의 교육은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새벽같이 세자를 깨워 공부를 시켰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린아들에게 망신을 주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세자가 대답을 잘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며 넘어가고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그것도 모르면서 밥은 왜 먹느냐며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없고 비난만 가득했던 나날들. 어린 세자는 점점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는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이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비극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영조의 혐오는 정서적 학대를 넘어 기이한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름 끼치는 귀 씻기 의식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소에도 건강염려증이 심하고 예민했지만 세자와 관련된 일에는 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자가 문안 인사를 왔다가 돌아가거나 신하들에게 세자에 대한 실망스러운 보고를 들으면 영조는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더러운 말을 들었으니 귀를 씻어야겠다. 그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박박 소리가 나도록 귀를 씻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영조는 귀를 씻은 그 더러운 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세자가 사는 동궁 쪽을 향해 뿌렸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아끼는 신하가 들어오면 저놈은 세자와 친한 놈이니 불길하다며 문을 열어 젖히고 바람을 쐬거나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오염물질이다.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은 더럽다. 매일 아침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이 세자에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눈보라가 치는 날 엎드려 있는 세자에게 창문을 열고 눈을 맞으며 반성하라고 해놓고 자신은 따뜻한 방 안에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혐오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세자의 정신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 화가 쌓여 터질 것 같은 우라병, 그리고 억울함. 어느 날부터인가 세자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고 뇌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자 저하의 눈빛이 이상하다. 괴물은 아버지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세자에게 희귀한 정신질환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의대증입니다. 이것은 옷을 입는 행위 자체에 극도의 공포와 강박을 느끼는 병이었습니다. 왜 하필 옷이었을까요? 당시 왕세자에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옷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의 질책과 모멸을 받으러 가는 수위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세자는 옷을 입으려 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 옷이 나를 조여온다. 불태워라. 찢어버려라.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의 옷을 찢어버리고 불태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광기가 단순한 히스테리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옷을 입혀주는 궁녀나 내관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세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자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내년이 나를 죽이려고 이 옷을 가져왔구나. 세자는 옆에 있던 칼을 뽑아 궁녀를 그 자리에서 베어 죽였습니다. 옷 입기를 돕던 나인들이 줄줄이 죽어나갔고 피가 튄 옷을 입고서야 세자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를 죽여 피를 봐야만 끝나는 살인의 의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르던 닭을 잡아 털을 뽑고 어떤 날은 뱀을 잡아다 방 안에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억눌린 울분을 해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궁궐안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오늘 세자저하의 의대 시중은 누가 드는가? 그날 지목된 궁녀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들어갔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거나 그 녀석이 그럴 줄 알았다며 방치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면한 사이 세자는 돌아올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광기는 점점 궁궐 담장을 넘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 기생들과 놀거나 평양까지 다녀오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영조에게 고자질한 내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만치였습니다. 영조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세자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감히 내 놈이 나를 일러바쳐? 그날 밤 세자는 칼을 들고 기만채를 찾아가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발적 살인이라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자는 잘린 내관의 머리를 들고 자신의 아내 해경궁 홍씨와 나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식탁 위에 사람의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오. 피냄새가 진동하는 방안, 기절초풍하는 나인들,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은 아내. 세자는 그들의 공포를 즐기는 듯 광결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누구든 이렇게 만들겠다. 이 엽기적인 사건은 영조에게 결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들이 미운 오리새끼였다면 이제는 나를 위협하는 맹수가 된 것입니다. 영조는 생각했습니다. 저 칼끝이 언젠가는 나를 향하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놈을 죽여야 한다. 자식을 죽여야 한다는 비정한 결심. 그것은 정치적 계산 이전의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1762년 윤 5월 13일이 밝아옵니다. 운명의 날 영조는 세자를 창경궁으로 호출합니다. 이미 세자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세자의 병이 깊어 희망이 없으니 처분해달라고 고변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영조를 만나기 전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영조 앞에 무릎 꿇은 세자. 영조의 눈에는 더 이상 부성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자결하라. 영조는 칼을 던져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명했습니다. 세자가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영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세자가 옷을 찢어 목을 매려 하자 신하들이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영조가 소리쳤습니다. 가서 뒤주를 가져오라. 그것은 곡식을 담는 뒤주였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조에게 아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영조는 직접 망치를 들고 뒤주 뚜껑에 못을 박았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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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박는 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질 때마다 부자의 인연도 끊어져 나갔습니다. 영조는 그것도 모자라 뒤주 위에 큰 돌을 올리고 숨구멍을 막기 위해 두꺼운 잔디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한여름의 찜통더위, 그리고 장마철의 폭우, 뒤주하는 찜통이자 지옥이었습니다. 세자는 아바마마, 살려주세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뒤주 안에서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가 그럭 들려왔다고 합니다. 세자는 갈증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오줌을 받아 마시고 부채를 씹어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뒤주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웅크린 채 말라 비틀어진 싸늘한 시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굶겨 죽인 전대미문의 사건, 이모화변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역사는 사도세자를 미치광이 살인마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세자는 사실 무예와 병법에 천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조선 최고의 무술교본 무예도보통지, 이 책을 완성한 것은 정조지만 그 기초를 닦고 기획한 것은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는 좁은 방보다 넓은 연병장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영조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아들에게 투영하지 않았다면 너는 공부보다 무예가 좋구나,
그렇다면 무인기지를 살려 조선을 지켜라라고 말해줬다면 그는 정조보다 훨씬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무인군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벌을 꿈꾸며 조선의 국방력을 최강으로 만들고 탕평책을 힘으로 밀어붙여 당파 싸움을 잠재웠을 사도세자. 그의 칼끝은 아버지가 아닌 조선을 위협하는 적들을 향했을 것입니다. 뒤주라는 잔혹한 결말 대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조선을 이끄는 모습, 그 잃어버린 가능성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것은 정말 뒤주였을까요? 아니면 너는 나처럼 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비뚤어진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 역사였습니다.